살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안몸을 꾼 적이 있으신가? 단순한 꿈이라고 치부 하기엔 너무도 선명하고 현실과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안몸 말입니다. 가끔은 꿈이 끝나고 나서도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아 마치 현실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실제로 겪은 경험입니다. 그때의 악몽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한동안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릴 적 저는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11층짜리 복도식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 복도의 불은 이상할 정도로 자주 깜빡이거나 꺼지곤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어두운 복도를 지나는 것이 무서워서 일부러 1층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렸다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씻은 뒤 침대에 누웠죠. 잠이 들자마자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분명 제 방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내 방이었지만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죠. 덕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딘가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낮고 떨리는 그 흐느낌은 마치 절망에 빠질 사람의 울음 같았습니다. 이상한 건 그 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안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죠.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는 걸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꿈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저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스스로 눈을 감고 깨라고 명령하면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꿈에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질 않았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그 느낌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조심스레 안방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느낌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문 열지 마. 이수야. 도망가. 오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안방 안에서 저에게 문을 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키, 키. 그것은 인간의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불규칙적으로 이어지는 기이한 숨비. 마치 녹음기를 고장낸 듯한 끔찍한 숨비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문 뒤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집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안방 문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검은 그림자, 그리고 그 속에서 번뜩이는 붉은 눈. 그 순간 저는 기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숨을 설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손바닥에 맺힌 땀과 가슴을 짓누르는 공포는 너무나도 슴슴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방 문에서 키, 키 등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본듯 시선이 장롱 쪽으로 향했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롱 안에는 한 남자아이가 웅크린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턱까지 끌어당긴 자세로 앉아있던 그 아이는 온몸이 창백할 정도로 새하얗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섬뜩했던 것은 그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온통 새빨간 눈동자, 그리고 입은 뒤까지 찢어질 듯이 질기 벌어진 모습이었죠. 마치 내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이 그는 천천히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고 조용한 웃음이었지만 점점 더 크게 번지며 밤 안을 울릴 듯한 웃음소리가 되어갔습니다. 순간 몸이 얼어붙어버렸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가 전신을 휘감았죠. 하지만 그 아이는 갑자기 웃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한쪽으로 갸웃거리며 마치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나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갑자기 귀청이 찢어질 듯한 기명을 지르며 장롱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나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강렬한 공포로 굳어졌지만 본능적으로 모를 향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재빨리 방문을 닫고 문고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문을 열지 못하니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 온 반대편에서 아이가 문고리를 돌리며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명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10초도 지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는 절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를 악물고 문고리에서 손을 떼는 순간 그대로 현관문을 향해 죽어라 뛰었습니다. 이제는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극도의 공포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힘껏 열고 앞에 보이는 벽을 뛰어넘어 아래로 몸을 던질 생각뿐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벽을 짚고 전투하려던 순간 등 뒤에서 쿵쿵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미친 듯이 뛰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차가운 손이 내 발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공포 속에서 필사적으로 발을 뺐지만 아이는 절대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차버려도 소나비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질 뿐이었죠. 그 와중에도 아이는 기명을 질러대면서도 끊임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심심하니 기억나는 그 광경은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벽에 걸터앉을 상태로 계속해서 실난이를 벌였지만 결국 아이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끌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나를 다시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상한 것은 끌려가는 도중에도 나는 자신이 꿈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고 이곳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아이 역시 내가 뛰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마치 깊은 물속에서 빠져나온 듯한 느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감기에 눌린 채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알만 간신히 이리저리 굴릴 수 있을 뿐 전신이 마비된 것처럼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등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려 했지만 고개조차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방이 아닌 안방 침대 밑에 누워있다는 것을.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 간이눌림이라면 나는 내 방 침대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나는 안방 침대 밑에 누워 있었자. 그것도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내 몸을 흔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힘겹게 눈을 떴을 때 내 앞에는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급한 표정으로 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몸을 일으켜 앉았을 때 창밖으로는 어느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담아난 채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안방에 있는 거야? 그러자 엄마는 놀란 듯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야. 엄마의 말을 듣고 있자니 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엄마는 새벽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밖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집 안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안방 문을 열고 나다 보니 안방 문 앞에 내가 누워서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는 자면서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걱정되어 나를 업어 침대 위에 눕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깨어보니 나는 다시 침대 안으로 내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동년 꿈을 꾸고 있었고 다리에 눌려 움직일 수 없었다는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안방을 직접 걸어서 나온 기억이 없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로도 간혹 안몸을 꾸긴 했지만 그날 밤만큼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였고 왜 내 꿈속에 나타났던 걸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안방 문 앞에서 발견된 걸까? 지금도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가장 끔찍한 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공포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계기로 인해 과거에 직접 겪었던 섬뜩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살면서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환상 같은 것은 영화나 TV 속 이야기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5년 전 저와 제 가족이 겪은 일은 그러한 믿음을 손그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는 어렵게 마련한 돈과 대출을 끌어모아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이 그 당시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직전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둔매물을 찾을 수 있었죠. 물론 새 아파트는 아니었고 건물 자체는 조금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사를 오던 날 우리는 새로운 이웃들과 잘 지내기 위해 윗집과 아랫집을 방문하여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떡을 돌렸습니다. 대부분의 이웃들이 밝게 맞아주었고 덕분에 우리도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부부가 살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굉장히 임자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아주머니 뒤로 남편과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서 있었는데 그 아들은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기분 좋게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이 지난 어느 주말 아침, 아내와 함께 간단히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주말 아침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 싶어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밖에서 윗집에서 왔습니다. 나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순간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며칠 전 인사했던 윗집 부부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첫 만남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숨을 가쁘게 내쉬며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십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며 왜 자꾸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고 환한 얼굴로 소리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내가 정말 초인종을 눌렀던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내도 깜짝 놀라 저에게 다가왔고 저도 어리둥절한 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는 초인종을 누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 화를 내며 아침부터 몇 번을 눌렀습니까? 이웃 간에 이의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나는 물론 아내 역시 일어나서 식사 후 계속 거실에 앉아 있었기에 초인종을 누를 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침부터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적도 없고요. 라고 차분히 설명했지만 그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우리를 몰아세웠고 말도 빨라져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밑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두 남자의 부모님이 내려오셨고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급히 아들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억지로 2층으로 데려가려 했고 아주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주머니는 단절한 목소리로 사과를 하셨고 조심스럽게 잠시 안으로 들어봐도 될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담담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머니는 거실에 들어오시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아픕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니다.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답했고 아주머니는 연신 미안해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금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밑집의 소음이 유독 심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누군가 발뒤꿈치로 쿵쿵 받고 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무거운 것을 바닥에 내리치는 듯한 소음도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적으로 아픈 아들이 밤에 활발히 움직이는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낮에도 이쯤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다. 아내는 밤시 직장을 쉬고 있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낮에도 계속해서 2층에서 발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누군가 뛰어다니는 것 같은 소리도 들렸다고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와이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에 와이프가 직접 전화를 걸어올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 급히 사무실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와이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밑집 아들이 계속 물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는데 와이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울먹이면서 빨리 좀 와줄 수 없겠냐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저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아파트까지 가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 당장 달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경비 아저씨가 와이프를 도와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와이프가 걱정되어 다시 전화를 걸어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약 5분 정도가 지났을 때 와이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온 것 같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도 잊집 아들의 고함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고 결국 경비 아저씨가 와서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날 밑집 노부부가 집을 비웠고
그 사이 아들이 혼자 밖으로 나와 우리 집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아이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면서 상황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날 중요한 거래처와의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지만 도저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약속을 연기하고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2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다행히도 노고부가 계셨고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집에서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 너무 불안해하고 있고 솔직히 저도 이렇게 전화 받는 게 힘듭니다. 노부부는 열심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본인들도 잠깐 자리를 비울 사이 아들이 나간 것 같다고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었기에 더 이상 담하게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완전히 시원하게 휘둘되지 않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와이프의 얼굴에서 걱정스러움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녀를 따르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와이프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오를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몇 번이나 밑집 아들이 찾아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와이프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두세 번 정도 우리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으면 금방 올라가거나 노부부가 내려와 데려왔기 때문에 될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팔인지 몸뚱이인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으로 현관문을 마구 내리치며 부수려 했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거 알아. 당장 나와. 그는 고함을 치며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와이프는 너무 무서워서 몸을 떨며 문을 꼭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마디만 말이 섬뜩했습니다. 왜 아직도 안 떠나고 여기 있는 거야? 와이프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치 우리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와이프가 조용히 문을 잠그고 버티고 있자 다행히 얼마 후 경비 아저씨가 도착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출근할 때마다 와이프가 혼자 있을 걱정이 났었습니다. 다행히도 2주 동안은 밑집 아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일이 그냥 우연한 해프닝이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맞은편 집에 사는 아저씨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사실 저는 그 집 사람들과 거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아저씨는 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했기에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잘 몰랐는데 아내가 당신네 집이 많이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밑집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한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밑집. 사실 이상한 일이 좀 많아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데도 모르는 게 이상하긴 했습니다. 다만 경비 아저씨는 이미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고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자주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즉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윗집 아들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였고 아무리 슬리퍼를 가져가줘도 신지 않았으며 아무리 조용히 걸으라고 말해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랫집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이상한 점은 경비 아저씨가 들려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믿집 아들이 정신적으로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뭔가 신기 같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오랫동안 이 아파트에 살았는데 예전부터 이 아들은 아무것도 없는 화단을 보며 혼잣말을 하거나 갑자기 어마디 꾸짖곤 했다고 합니다. 또한 밤마다 거실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일도 많았다고 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들이 경비 아저씨에게 죽은 딸이 곁에 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전체에서도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하며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들이 귀신을 본다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겪는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자 경비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살던 가족이 7일에 이사를 갔고 그 집 가장이었던 아저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난 곳을 기점으로 가족들이 이사를 간 거죠. 그런데 원래 그 아저씨가 이집 아들과 가장 많이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집 아들이 지금 저희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아저씨에게 화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저씨가 죽어서도 본인의 짐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층간소음 문제로 계속 항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소름이 끼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Y12이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녀도 저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잊을만 하면 이집에서 큰 톰 소리가 나며 문을 두드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부부도 점차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집 노부부가 이사를 가면서 모든 사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희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더 이상 그 집과는 연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줄어서도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다는 것이 참 기이하면서도 신기했습니다. 보통 죽을 사람들은 생전에 반복했던 행동을 계속한다고 하는데 이 아저씨도 생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지금도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한 가지가 더 떠오릅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3, 4학년 즈음이었을까? 어떤 여자아이가 저에게 들려줬던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괴담을 좋아해서 많이 찾아봤지만 이상하게도 그때 그 아이가 해준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기한 건 그 여자아이의 이름도 얼굴도 흐릿한데 그 이야기만큼은 선명하게 기억난다는 점입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성당과 놀이터, 이 두 장소는 확실하게 떠오릅니다. 당시 무서운 이야기가 일임이었고 그 아이는 자기 주변에 귀신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방법이 아니라 안전한 방법이라며 직접 확인해 주겠다고 했죠. 그 아이와 함께 다니던 무리는 약 6명 정도였고 그중 한 명은 자신도 해봤다며 절대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무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초등학교 시절 전학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알려준 방법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여자아이는 누구였으며 그녀가 알려준 방법은 정말 안전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때 이후로도 제 삶 속에서 기이한 일들이 계속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시절, 저는 뭔가 자극적인 것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제가 그 일을 시도해보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A라는 아이와 얼치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주변에 귀신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고,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신 봐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A는 저희 무리 중 한 명인 D와 함께 다른 친구들에게 이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겁이 난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겠다고 대답했고, 그렇게 해서 A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쉬는 시간이었고, 마침 좀이 쳐서 수업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 날 지나지 않아 밤이 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당 근처의 놀이터에서 A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결국 놀이터에는 저와 A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A가 불쑥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 기억나? 너도 궁금하지 않아? 해보면 너도 주모일 거야. 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A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하기 힘든 건데 넌 특별히 해주는 거야. A가 무리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였기에 저는 살짝 주눅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신경을 거스르기보다는 차라리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A는 계속해서 너한테 피해 갈 일은 절대 없어 라고 단언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이터 한쪽에 있는 미끄럼틀 아래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았고 A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주변에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오늘 밤 꿈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될 거야. 눈을 감고 내가 말하는 걸 머릿속에 떠올려봐. A의 지시에 따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A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너는 눈을 감고 상상해. 너는 바닷가에 있어. 오른쪽에는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왼쪽에는 끝없는 바다가 보이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너 혼자야. 바람이 도는 소리가 들리다. A의 말대로 저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시작했습니다. A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모래섬을 쌓아. 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모래섬을 만들다. 저는 머릿속으로 모래섬을 쌓았습니다. A는 몇 번이고 다 만들었어?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모래섬 안으로 들어가 봐. 저는 선산 속에서 모래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모래섬 안에는 복도가 있어. 먼저 도어크로 가봐. 도어에 도착했으면 검은 비닐봉지와 지폐를 찾아 손에 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시탈이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메이가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했던 말이 떠올라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따라갔습니다. 이제 도어에서 나와. 섬을 돌아다녀봐. 어딘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질 않아? A의 지시에 따라 저는 머릿속에서 상상을 계속했습니다. 조용한 모래섬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다 보니 아기 방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방 한가운데 아기 침대가 있었고 그 안에는 갓난아이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A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제 아기를 안고 서둘러 모래성 밖으로 나가. 검은 남자나 쫓아올 거라. 비일에 들키지 않기에 조용히 따져나가. 저는 머릿속에서 아기를 안고 모래성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검은 형체의 모험다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최대한 빠르게 모래성 밖으로 달렸습니다. 빠져나왔어? 예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반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래성을 빠져나오자 주변은 다시 고요한 바닷가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팔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고 오른손에는 지팔과 기밀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아기의 다리를 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 예이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아기의 다리를 자르다. 순간 예이의 말투나 평소와 다르게 낮고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싶었지만 뭔가에 붙잡힌 듯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는 것을. 파란 아기는 여전히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방금 전까지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아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아이의 오른쪽 다리를 자르시라. 나는 멈칫했다.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아이는 내 말을 끊고 덧붙였다. 다음은 왼쪽 다리, 그리고 오른팔, 그 다음은 맨팔, 마지막으로 머리를 자르세요.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아이는 너무나도 튀열하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귀신에 가깝죠. 그 아이의 몸을 6조각으로 나누세요. 서둘러야 해요. 그 검은 형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달려올 테니까.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중요한 걸 깜빡한 게 떠올랐다. 이 이야기는 모부를 넘기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만약 검은 형체에게 잡히면 즉시 멈춰야 한다고 했으며 중간에 이야기를 끊으면 실패하고 불운이 닥칠 거라고도 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두운 바닷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때 아이가 다시 말했다. 모래섬이 사라졌다고 해도 그 남자라 올 수 있어요. 그러니 서둘러라. 아이가 눈을 뜨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팔을 더욱 꽉 쥐었다. 아이가 눈을 뜨기 전에 모든 걸 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아이의 몸을 눕히고 머리가 오른쪽을 향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팔을 들어 오른쪽 다리를 잘랐다. 이어서 왼쪽 다리, 오른팔, 왼팔을 차례로 잘라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손이 떨렸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마무리했다. 이상하게도 피가 솟구치지 않았다. 단지 절단면이 선명하게 보일 뿐이었다. 6조각으로 나뉜 아이의 신체를 바라보니 이상한 감각이 들었다. 그때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다 잘났나요? 나는 침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간단히 신체 조각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으세요. 하나의 조각단 하나의 비닐봉지입니다. 나는 순간 방황했다. 가져온 봉지는 단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말하기에는 분위기가 너무도 진지했다. 게다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만 검은 봉지에 넣고 팔과 함께 좁은 단단히 묶었다.
다 하셨다면 바나 바다이로 가세요. 나는 나이의 지시대로 조각들을 하나씩 들어 바다로 던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오른쪽 다리를 가장 왼편으로 던지세요. 나는 최대한 멀리 던졌다. 버는 파도 속으로 조각이 사라졌다. 그 다음은 왼쪽 다리, 오른팔, 맨팔. 각각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던지세요. 나는 나이라 지시한 대로 네 조각을 서로 멀리 던졌다. 바다는 조용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몸통은 바다 가운데로 던지세요. 너무 멀리 던지지 마세요. 나는 손에 묻은 땀을 닦고 몸통을 들어 바다 앞부분에 던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봉지를 들었다. 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봉지를 던지세요. 나는 봉지를 단단히 잡고 팔을 뒤로 올렸다. 그리고 봉지를 던지기 위해 앞으로 내딛는 순간 나는 그곳을 보았다. 검은 봉지가 움직였다. 분명 내 손에서 떨어지는 그 찰나, 봉지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나는 멍하니 봉지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나이가 말했다. 이제 눈을 뜨세요.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나이는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당신이 끝까지 해낸 건 처음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거칠 숨을 몰아쉬었다. 주스는 성공했다. 나이는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일주일 안에 꿈에서 무언가를 보게 될 거라고 했다. 그곳에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귀신이 있다면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꿈에서 무언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슬슬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친구는 저를 두고 먼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저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들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아무한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야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단둘이 있을 때만 하라고 했죠. 특히 학교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애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석이었죠. 그날은 별다른 일이 없었지만 그 다음 날이 되어 학교에 다시 나타난 그는 친구들이 왜 어제 결석했냐고 묻자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해줄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비가 저리게 말을 걸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받아와서는 갑자기 묻더군요. 혹시 그거 했어? 비와는 크게 치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 순간 밤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끼는 키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설마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거야? 나도 이미 했어. 한번 한 사람한테는 말해도 괜찮다고 했거든. 걱정하지 마.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그 말을 믿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했어. 그러자 끼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넌 성공했어. A라 결석한 거 보면 확실한 것 같은데.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도 성공한 거 아니었어? 라고 묻자 끼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난 실패했어. 저는 왠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기를 자르는 것까지 상상하며 했는데 이는 시도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실패해도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나는 토끼를 잡았으니까. 토끼?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토끼라니. 그게 뭐야? 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보다. 나중에 A한테 들어봐. 그렇게 대화가 끝났고 저는 하루 종일 토끼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미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애는 제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 앞자리에 있던 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는 뒤돌아 저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야기해 줄 게 있어. 좋은 소식 하나, 나쁜 소식 하나. 뭐부터 들을래?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말해. 그 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쁜 것부터 말할게. 결과적으로 반은 성공했고 반은 실패했어. 무슨 뜻이야? 그라했던 이야기는 성공했어. 바로 그 다음 날 꿈을 꿨거든. 주술은 성공한 거지. 비심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꿈을 꾸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야? 성공한 거 아니야? 그 애는 갑자기 표정을 어둡게 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말 못한 게 있어. 이 주술은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뭐? 이건 일종의 저주야. 역골은 대가를 치러야 해. 그러니까, 그게 뭔데? 말 돌리지 말고 제대로 말해봐. 그 애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술이 성공하면 내 꿈속에서 귀신을 보게 돼. 그리고 귀신이 있다면 꿈속에 빨간 토끼가 나타나. 빨간 토끼? 응, 귀신이 없으면 토끼는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난 어젯밤 꿈속에서 빨간 토끼를 봤어. 그리고 난 그걸 잡아야 했는데. 그때 마침 선생님이 교실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그 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수업 내내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습니다. 빨간 토끼.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었던 걸까? 그렇게 반과 후 저는 예의와 따로 남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빨간 토끼의 정체는 내가 도망쳐버린 그 아기야.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토끼 자체가 귀신이자 불행의 상징이야. 꿈속에서 검은 남자에게 들키지 않고 그 토끼를 잡아서 없애야 했어. 그런데 난 실패했어. 그 애는 어젯밤 꿨던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꿈속의 배경은 도시였어. 난 밤거리를 걷고 있었고 그때 빨간 토끼를 발견했어. 그걸 따라갔지. 그런데 갑자기 검은 남자가 나타났고 난 순간적으로 숨었어. 그러다 틈이 생겨서 뛰쳐나갔는데 토끼가 횡단보도로 뛰어들었어. 난 그걸 보고 멈칫했어. 그리고 결국 잡지 못했어. 그 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잡았어야 했는데 결국 놓쳤어. 이제 그 빨간 토끼는 더 이상 내 꿈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내 꿈에도 나타날 수 있어. 그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 꿈에도 그 빨간 토끼가 나온다고? 그날 밤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불안했다. 친구가 말했던 빨간 토끼와 검은 사람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나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침대에 누워 불을 끈 순간에도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든 듯했지만 꿈속에서 나는 익숙한 장소에 서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는 학교 운동장.
주변은 적막했고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 문득 운동장 한쪽 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냥 그림자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또렷해지며 형체를 드러냈다. 그것은 한 마리의 토끼였다. 하지만 평범한 토끼가 아니었다. 원몸이 새빨갛고 눈이 검게 텅 비어 있었다. 토끼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입을 벌렸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몸이 굳어버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누군가 내 팔을 잡아들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친구기가 서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새도 없이 그의 손에 이끌려 운동장을 벗어났다. 하지만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숨을 헐떡이며 교실로 뛰어들었을 때 기는 문을 잠그고 내게 부적을 건넸다. 이걸 가지고 있어. 빨간 토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부적은 일반적인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가 아닌 연한 핑크색 글씨가 적힌 얇은 종이었다. 마치 손으로 한자 한자 눌러 쓴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거 확실한 거 맞아? 기는 키고는 얼굴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빨간 토끼는 내가 막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검을 사람은 내가 조심해야 해. 그 말이 더욱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다행히 빨간 토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계속해서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 들었다. 길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발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낮고 거친 숨소리가 느껴졌다. 눈을 뜨자마자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였다. 정말 이 부적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시작에 불과한 걸까? 그날 밤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어쩐지 불안한 기분이 다시지 않았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신도기가 했던 이야기. 빨간 토끼와 검은 남자. 아무리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내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꿈 한 조각도 꾸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다. 너무 깊게 잠이 들어서일까? 아니면 부적이 진짜 효과가 있었던 걸까? 그렇게 나는 몇 날 며칠을 무사히 보냈다. 빨간 토끼도 검은 남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긴장이 풀렸고 점점 마음이 편해졌다. 별일 아닐 수도 있겠네.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미술 시간에 기가 다가와 말했다. 부적이 거의 다 준비됐어. 그리고는 내 손에서 무언가를 가져왔다. 무엇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내일 부적을 완성해서 건네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 정말 오랜만에 아무런 꿈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기가 나에게 부적을 건네주었다. 하지만 부적을 받을 때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절대 이 부적을 펴보면 안 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해. 만약 부적과 떨어지게 되면 빨간 토끼가 현실에 나타날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빨간 토끼가 현실로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이 단돋았다. 나는 겁이 많았단 파다. 기의 말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부적을 절대 펴보지 않고 필통 안에 넣어서 항상 가지고 다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그리고 정말로 꿈에서 빨간 토끼도 검은 남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안도하며 비에게 물었다. 토끼는 자랐어? 하지만 비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아직 못 자랐어. 만약 잦게 되면 바로 말해줄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터지고 말았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나는 모리집 동네에 서 있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풍경. 하지만 그곳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있었다.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골목 모퉁이. 거기에 빨간 토끼가 앉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붉은색이 아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빛을 내는 것처럼 강렬한 붉은색이었다. 눈은 선명한 빨간과 검은색이 섞여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다. 크기는 예상보다 컸다. 보통의 예완 토끼보다 훨씬 컸고 마치 고양이와 강아지 중간쯤 되는 크기였다. 토끼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적이 있는데 왜 다시 나타난 거지?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자 빨간 토끼는 갑자기 앞으로 뛰기 시작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쫓아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히 느린 속도로 뛰는 것처럼 꼴렸는데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있는 힘껏 달렸지만 토끼는 계속 멎어졌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이거 나를 유인하는 건가? 나는 순간 멈춰 섰다. 그러자 토끼도 일정 거리 앞에서 멈춰 나를 바라보았다. 그 검붉은 눈동자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다시 뛰었고 토끼도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잡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토끼와 술래잡기 하다가 꿈에서 깨어났다. 아침이 되자마자 나는 비에게 달려갔다. 부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토끼가 꿈에 나왔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비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다. 아, 그게 너한테 갔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보통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빨간 토끼가 나타날 확률이 거의 없어. 근데 뭐? 놓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위험해져. 너, 그거 잡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전혀 못 잡았어. 비의 표정이 굳었다. 큰일 났네. 사실 나도 여러 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빨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다만스러우면서도 마치 예견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화가 났다. 처음에는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했잖아. 따지고 보면 내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방법 좀 생각해봐. 비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근데 이상하네. 보통은 이렇게까지 빠르지 않은데.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러다가 문득 머릿속에 스친 단어. 비밀봉지.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닭가니 승질 조각들을 비닐 하나에 묶어서 던져야 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나는 무언가를 잘못한 것 같다다. 나는 생각했다. 혹시 그때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걸 기이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까? 길은 내 얼굴을 열심히 살폈다. 뭐, 생각난 거 있어? 나는 망설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아, 그게 그 이유였구나. 그는 조용히 내 말을 듣더니 마치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조각을 내어 비닐봉지에 담아 던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조각을 내는 건 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야. 신체가 온전하면 더 강한 존재가 되니까. 그리고 비닐에 담는 건 일종의 봉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조각날 신체를 그냥 두면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다시 견합하려 할 거고, 모든 조각이 모이면 결국 그 아이는 눈을 뜨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토끼를 잡는 것도, 막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서.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왜 처음에는 꿈속에서 토끼가 그렇게 느리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원래 꿈속에서 토끼가 나타나는 빈도도 아주 낮고, 보통은 가까이 다가와도 쉽게 잡을 수 있었어. 하지만 내 경우는 달랐어. 토끼의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잖아. 그건 내가 신체일보만 비닐봉지에 넣었기 때문이야. 모든 조각을 비닐봉지에 넣고 흩어놔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합 속도가 더욱 빨라진 거야. 신체가 많이 결합할수록 토끼의 크기가 커지고 잡는 것도 어려워져. 그걸 막으려면 제대로 된 봉인이 필요했는데, 너는 머리만 비닐봉지에 넣었지? 그런 나머지 조각들은 이미 서로 결합했을 가능성이 더. 그는 내 표정을 살피며 말을 덧붙였다. 아마 지금쯤 팔, 다리, 몸통은 이미 하나가 되었을 거야. 그리고 머리만 남았겠지. 하지만 내 꿈속에 나타났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결함을 끝마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꿈에서 본 그 토끼. 이제 곧 완전한 형태가 되겠지.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원래라면 힘이 부족해서 주술 대상의 꿈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내가 비닐봉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결합이 더 쉬워졌고, 그래서 내 꿈속까지 온 거야. 게다가 한 번 꿈속으로 들어오면 그 길을 기억해. 이제 그 토끼는 내 꿈에 계속 나타날 거야. 반대로 내 꿈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지.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럼,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방법이 없진 않겠지만, 이제 그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이미 내 꿈에 나타났으니까, 이제 내가 직접 해결해야 난 도와줄 수 없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 모든 게 그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 상관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니. 속에서 화가 치밀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저 나를 이 일에 끌어넣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그의 태도가 너무나도 억울했다. 하지만 이걸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이야기한다고 해도 믿어질 리가 없었다. 답답하고 막막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사실 이 마지막 꿈 이야기만 하면 내 이야기는 끝이다. 이 꿈을 꾸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사를 갔고, 그 이후로 이, 비, 그리고 그 무리들과 완전히 멀어졌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마지막 꿈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그 꿈은 지금까지 꾼 꿈 중에서 가장 선명하고도 기이한 꿈이었다.
나는 학교 교실에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내가 항상 앉던 자리였다. 하지만 현실과 달랐던 점이 있었다. 교실 왼쪽 창문이 전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휘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에 나 혼자뿐이라는 느낌이 가만히 들었다.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교문의 오른쪽 구석에서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빨간 토끼. 그것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두 번째 보는 것이라 처음처럼 얼어붙지는 않았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아직 토끼를 잡아야 할 순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나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뛰쳐나갔다. 토끼는 내가 달려오자 곧바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물 뒤를 쫓았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동년 학교 아니고 익숙한 풍경이어야 하는데 학교 안에는 나와 토끼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운동장을 지나고 정문을 넘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아는 등굣길을 따라 계속해서 토끼를 쫓았다. 하지만 신기한 점이 있었다. 토끼는 절대 나와 일정 거리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속도를 내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도망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차지 않았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그것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토끼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길고양이 정도였던 크기가 점점 커졌고 색도 더욱 짙어졌다. 나는 발리면서도 온몸의 소름이 돋았다. 이건 진짜 현실이 아닌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토끼는 점점 거대해지고 있었고 나는 이제 그것을 잡을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토끼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붉은 눈이 선명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순간 나는 그날 밤 낯선 공포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안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각은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치 무언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존재가 가까워질수록 내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발에 치이거나 걸리는 것이 점점 많아졌고 길가를 달리다가 무언가에 걸려 휘청거리는 일이 잦아졌다. 거리 곳곳에 놓인 화분이나 장애물들이 마치 나를 방해하려는 듯했다. 심지어 길에 턱이 갑자기 솟아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나는 점점 속력을 내어 달렸고 어느새 큰 길가에 도착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설 때 내 눈앞에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그 빨간 토끼가 보였다. 이상하게도 토끼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모퉁이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 순간 망설임 없이 토끼를 향해 달려갔다. 거의 다다랐을 무렵 토끼는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었고 나 역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 손을 뻗었다. 내 오른손이 토끼의 몸에 닿는 순간 커다란 트럭이 빠르게 달려와 그대로 토끼를 덮쳤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마치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듯 3인칭 시점에서 나와 토끼가 함께 트럭에 치이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트럭 안을 들여다본 순간 소름이 돋았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트럭은 사람이 타고 있지도 않은 채로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이 꿈을 꾼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빨간 토끼나 검은 남자를 보지 않았다. 마치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끝난 듯한 기묘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나는 친구와 그 꿈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말했던 게 사실이라면 이제 더 이상 빨간 토끼는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 검은 남자도? 친구는 내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응. 정확히는 그걸 잡아서 없애야, 웬만하면 늦지 않게. 그걸 내가 붙잡고 있을 때 없애야 물리적인 힘이 통할 수도 있고 찔러서 없앨 수도 있고. 하지만 확실한 건 난 칼로 해결했었어. 꼭 칼이어야 하는 거야. 아마도 나는 그걸 칼로 없앤 이후부터 다시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어. 아마 처음 토끼가 죽었던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없애야 하는 걸지도 몰라. 전에 내가 칼로 되었을 때 토끼의 몸이 조각나면서 사라졌거든. 다리 끝부터 사라지는 걸 직접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수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 말을 듣고 나는 순간적으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내가 꾸었던 꿈, 그리고 그 꿈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꿈에서 다쳐도 현실에는 영향이 없는 거야? 그렇겠지. 어차피 꿈이니까. 다만, 꿈에서 다치는 게 실제로 내 정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 나는 친구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근데 왜 다른 애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만 알려준 거야? 친구는 티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해볼 수 있다면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대화가 끝난 후, 나는 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이사 가기 전까지 단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다. 그 친구가 내게 주었던 부적을 터보았을 때, 그 안에는 분홍색 종이와 함께 머리카락과 지옥의 가루가 뭉쳐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빨간 토끼나 검은 남자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이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아무도 이 이야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 유일하게 비슷한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다야 일이 뭔이라는 주술뿐이었다. 그러나 그조차도 정확한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이 기묘하고 섬뜩한 경험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혹시라도 이 주술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다면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 나는 전북 어딘가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녔다. 수능 일주일 전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그동안 정말 다양한 사건을 겪어왔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내 친구들과 나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공포스러운 경험이었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한때 번성했던 도시 중심부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쇠락한 구도심으로 변해갔다. 시청과 가까웠지만 근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오후 9시만 되어도 대기업 건물 몇 개와 낙후된 아파트 단지, 그리고 희미한 불빛을 내는 편의점 하나만이 존재하는 어두운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10시가 되면 불이 켜져 있는 곳은 기숙사 건물 두 동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12시 20분이 지나면 모두 꺼졌다. 그때부터는 낡은 도시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가 커지면서 기숙사층이 아니면 체감하기 어려운 기묘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목격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기간, 새벽까지 연등을 하며 공부하느라 지친 나와 친구들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선배들이 매밤을 나눠 기어있는 방을 찾아 들어갔다. 밤새도록 책상에 앉아있던 탓인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무엇보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달해 있었다. 우리는 간단히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잠깐이라도 쉬기로 했다. 이 정도는 기숙사 생활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으니까.
운 좋게도 오리라 들어간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셋이서 라면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함께 있던 친구 이유와 오리라 들어간 방이 원래 주인기 이렇게 셋이서였다. 모두 전국권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상도 빠짐없이 새벽 3시 30분에 지산하여 공부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로 인해 우리 모두는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이유 없이 웃거나 한첨을 듣거나 복도에서 이유 없이 쓰러지는 등의 이상 증세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날도 우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공부, 건강, 인간관계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다가 점점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로 흘러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귀신이나 신경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셋 다 귀신 같은 것은 믿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몇 분 뒤 벌어질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라면이 다 익자 우리는 라면을 손에 들고 창가에 앉아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나, 저거 왜 저렇게 딴딱거리는 거야? 기라 손가락으로 기숙사 맞은편의 4층짜리 자습동 3층을 가리켰다. 복도 벽에 붙어있는 화재 대피 안내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단순히 전등이 나가거나 파손된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였다. 처음에는 한 개의 등이 깜빡이던 것이 점점 번져가더니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3층 전체가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손에 라면을 든 채 얼어붙었다. 나, 저게 뭐야? 예의가 다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비도 마찬가지였다. 전기가 나갔나 보지, 임마. 설마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내서 퇴연한 척했지만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온몸을 휘감는 이 기이한 공포를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그때였다. 불이 꺼졌다. 완전히 단 한 개의 불빛도 남김없이. 그리고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 순간 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 저기. 다시 불이 켜졌다. 단순히 대피 안내등이 아니라 형광등까지도. 3층과 4층 내부가 훤히 밝아졌다. 그리고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다. 창문 너머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는 형체.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는 흐릿한 존재.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것이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우리 학교에서는 예전에 자습동에서 한 학생이 큰 사고를 친 일이 있었다. 그 이후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어떤 학생도 남아있을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야자 간도 교사와 단지 교사가 매일같이 확인하는 만큼 그 시간에 그곳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창문 너머 그 형체는 여전히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미동도 없이.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다시 불이 꺼졌다. 순식간에 모든 빛이 사라지고 오직 대피 안내등만이 신이하게 깜빡였다. 그리고 그 형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A와 기도거를 질린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라면 같은 것은 관심받기였다. 우리는 셋이 한 침대에 웅크려 앉아 밤을 새우기로 했다. 하지만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는 쉽게 잠들 수 없었고 애써 공포를 잊기 위해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게임 대회, 정치 이슈, 이번 분기에 나온 애니메이션 등 별의별 이야기를 다 나누었지만 시간은 좀처럼 빠르게 흐르지 않았다. 우리는 해가 뜰 때까지 말다툼을 하고 억지로 웃고 서로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 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사단 선생님, 학교 선생님, 친구들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말을 믿지 않았다. 기본에서 석고들 본 곳이라고 치부해 버릴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 셋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분명히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석고이 아니었다는 것을. 버렸다. 이 이야기에 대해 선배들, 심지어 졸업생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자스미나 그 터에서 귀신을 봤거나 이상 현상을 관측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꺼내지 않았다. 1학년이 끝나갈 때까지 이 괴이한 경험은 내 기억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지는 듯했다. 기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었지만 나는 그 말에 몸이 굳었다. 그리고 자숙봉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3층과 4층의 불빛이 1년 전과 정확히 같을 속도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 광경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다. 저거 언제부터 전했어? 몰라. 한 30초 전쯤? 나도 유튜브 보다가 발견했어. 원래 저렇게 깜빡였던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전부 깜빡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놀란 채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나는 뒤를 툭툭 쳐서 확인을 시켰고 당연히 뒤도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 저거 왜 저렇게 깜빡이지? 슬슬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마치 뭔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형체가 나타났다. 저거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지? 환상을 처음 볼 씨는 완전히 피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반면에 나는 무섭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흥미가 앞섰다. 작년 그날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계획하고 말았다. 우리 자습동 가보자. 가장 먼저 말을 꺼낸 것은 나였다. 당연히 지화 씨는 미친 거 아니냐며 질색했다. 하지만 나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날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제는 모두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는 기회였다. 난 A란 B란 달 거야. 너희 둘은 싫으면 여기서 자숙동 계속 보면서 우리한테 브리핑해줘. 진짜 반다고. 너네 진짜 제정신 바뀐 거 맞아? 결국 기와 씨는 자숙동을 창문을 통해 바라보며 우리와 디스코드 통화로 연결하기로 했다. 우리는 기숙사 밖으로 나가기 위해 선배들이 개척해 놓은 치킨 수령 루트를 이용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기숙사 경비를 피해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자숙동 앞에 도착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이거 진짜 사람 짓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열려 있었다. 자숙동은 동명이 항상 잠겨 있어야 하는데 그날따라 자물쇠가 풀려 있었다. 마치 우리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왔다. 그냥 돌아가기는 아쉬웠다. 그래도 우리 셋이 있고 멀리서 지켜봐주는 얘들도 있잖아. 그렇게 무섭진 않겠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물을 밀고 들어갔다. 이 집은 학교의 역사를 기념하는 동창회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3층과 4층이었다. 거기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며 혹시나 해서 동창회 사무실과 2층 화장실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사무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화장실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3층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우리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3층으로 발을 내디뎠다. 계단을 오르는 도만도 등은 계속 깜빡이고 있었고 순간순간 우리의 그림자가 덕이 길게 드리워졌다.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정작 3층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깜빡이는 등 아래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혹은 두려워했던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어.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선층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리 뒤져도 사람의 형체를 한들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1학년 때 봤던 그 존재조차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복도는 적막했고 창문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기묘하게 울렸다. 4층에도 올라다 볼까? 약간의 실망감과 함께 우리는 계단을 타고 4층으로 향했다. 4층도 마찬가지였다.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깜빡이는 한 번뿐만이 이상한 리듬을 만들며 우리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우리는 곳곳을 샅샅이 살폈다. 자습실, 김조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상한 형체나 누군가의 존재를 감지할 수 없었다. 이거 재미없네. 누군가 실망한 듯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막상 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귀신이 쫄아서 도망간 건가? 그럴지도. 건 맞네. 귀신이.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농담을 던지며 3층으로 다시 내려왔다. 괜히 허탈한 기분이 들었다. 긴장감 속에서 한껏 기대하고 온 곳이 모색할 정도였다. 그래도 왔으니까 기숙사 쪽이 손이라도 흔들어줄까? 우리는 3층 천문을 열었다. 기숙사 방향을 바라보며 바짝 10초 정도 손을 흔들었다. 기숙사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시와 기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그러나 우리가 1층으로 내려와 자숙동을 벗어나던 순간 갑자기 기의 얼굴이 확 굳어졌다. 야, 이거 좀 이상한데? 기가 손에 쥔 휴대폰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왜? 뭐 문제 있어? 그때 우리의 귀에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와. 이어폰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씨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동시에 지의 숨소리도 거칠었다. 나, 뭐라? 방금까지 잘 들렸잖아. 너희랑 계속 통화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아니, 그게 아니다. 어느 순간부터 너희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 처음엔 그냥 신호 문제인가 했는데 창문을 봤더니 씨의 목소리가 거의 울먹이는 듯했다. 우리는 다급히 기숙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숙사로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씨와 뒤를 마주했다. 둘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씨는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우리는 곧바로 씨와 뒤가 보았던 광경에 대해 들었다. 처음엔 괜찮았다고 한다. 우리가 2층에서 탐색을 할 때까지는 통화도 정상적으로 들렸고 별다른 이상 징후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3층으로 올라간다고 말한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졌다. 너희가 계단을 오르고 20초쯤 지났을 때부터 갑자기 통화 소리가 뭉개지더니 울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 처음엔 그냥 신호가 나쁜 건다 했지. 근데 씨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때 찬물을 받더든. 근데 거기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사람이 있었어. 아니,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는 숨을 삼켰다. 너희 뒤에서 뭔가가 너희를 따라가고 있었어. 씨는 거의 울면서 말했다. 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형체는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몸을 흔들고 있었어. 낄낄거리면서. 우오! 심지어 너희가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었을 때 그 형체가 너희를 뒤에서 밀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우리는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제야 보였다. C와 D가 보낸 수십 개의 메시지. 제발 나와. 미친놈들아, 거기서 당장 나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 메시지들은 공포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그 자숙동을 찾아가지 않았다. 아니, 찾을 수 없었다. 그 이후로 이산환산을 본 적은 없었다. 최소한, 우리 중에서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손안변 수능을 보기 일주일 전에 기숙사에서 나왔다. 후배들의 비용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라면을 함께 나누어 먹고 떠나는 순간까지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숨의 말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선배님, 원래 자숙동 복도 문을 그렇게 깜빡이나요?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뭐? 어제 자숙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 불이 엄청 깜빡이더라고요. 처음 봐서 좀 신기했어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래? 뭐,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러나 그날 밤, 나는 결코 잠들 수 없었다.